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3일 새벽이 됐습니다. 저는 책입니다. 오늘 제목, 윤 대통령에게 기회는 올 것인가. 지금 총선 1년 전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기회를 잡지 못하면 다음 남은 3년은 문자 그대로 고통의 시간이 될 겁니다. 윤석열 정부 지금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지난 1년 윤 대통령은 의회에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의 목리로 사실상 경륜을 펼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것 때문일까요? 문재인 정권의 적폐청산은 아직 시작조차 하지 못한 것처럼 보입니다. 누구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정권이 바뀌면 당장 진실이 드러날 것 같던 서해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 이대진 씨 피살 사건 말입니다. 그리고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월성문전 경제성평가 조작 사건, 그리고 지금 관련자들 재판을 하고 있는 울산시장 청와대 선거 개입 사건, 이런 사건들은 이제 오리무중이 되었습니다. 과연 문재인은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 것일까요? 지난 1년 경제는 어떨까요? 삼고,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 특히 고물가, 이 3고에 맞물려서 죽을 고생만 했다. 이게 제 평가입니다. 민생이 어렵다는 얘기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재정이 텅 비어서 윤석열 대통령은 재정으로 이 3고 현상을 완화할 여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후임 대통령을 뛰지도 걷지도 못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문 대통령이 말입니다. 문재인 5년 동안 400조를 훨씬 넘는 이 재정을 쓴 후유증인 것입니다. 어쨌든 윤 대통령은 지난 1년 스스로 어떻게 평점을 줄까요? 아마도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윤 대통령은 비서들에게 이렇게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어제 오후에 대통령실 청사에 있다는 이 파인그라스 정원이라는 데서 오창 간담회를 열었더군요. 이 오창 간담회에서 기자들에게 한 말이 이렇습니다. 용산 스태프한테 취임 1주년을 맞아 뭐를 했고 하는 그런 자화자찬은 절대 안 된다고 해놨다. 문재인 5년, 그 5년의 반면 교사가 된 겁니까? 그 뒤에 덧붙인 말이 이렇습니다. 비판도 받고 격려도 받고 하다 보니 언제 1년이 오나 했더니 벌써 1년이 왔다. 이날 오차는 5월 4일 용산 어린이 정원의 정식 개방을 앞두고 취재진을 상대로 한 사전 행사였습니다. 지난해 1월 도어스 태핑이 중단된 후에 거의 6개월 만에 언론과 직접 소통이 재개된 것이라고 할까요? 어떻든 윤 대통령은 5월 10일 취임 1주년을 맞습니다. 국민일보에 나온 전문가들 평가가 아주 재미있습니다. 그들은 윤 대통령의 지난 1년 성과로 3대 개혁과 한미일 외교복원 그리고 부정부패 청산을 꼽았습니다. 3대 개혁은 노동개혁, 그리고 연금개혁, 그리고 교육개혁이죠. 이 3대 개혁과 그리고 한미일 외교, 그리고 부정부패를 청산했다. 글쎄요, 피부에 와닿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반면 윤 대통령이 잘하지 못한 것으로 협치 실패와 그리고 검찰 위주 인사, 저자세 외교 논란을 지적했습니다. 자, 하나씩 따져볼까요? 도대체 3대 계획을 어떻게 한 것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노동계획은 아직 시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노동 유연성을 확보하고 노동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일은 사실 프로그램조차 만들지 못한 것입니다. 그걸 만들려면 인수위 때 만들어야 했죠. 윤 대통령은 강승노조와 이 회계장부 공개를 두고 각을 세우면서 이제 노동개혁을 위한 몸풀기를 막 했다고 할까요? 연금개혁, 교육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도 전문가들은 그동안 반대 여론에 떠밀려 해법을 찾지 못한 한국 사회의 해묵은 과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선 점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솔직히 제 귀에는 아부성 발언으로 들립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많은 긍정평가를 받은 한미동맹 복원과 그리고 한일 관계 개선 등 한미일 공조가 회복된 것은 아주 중요한 결실입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 신문에서 전문가들이 꼽은 윤석열 정부가 가장 잘못한 점은 협치의 실패였습니다. 솔직히 이것도 의문입니다. 그게 윤 대통령의 잘못인가요? 절대다수 민주당은 대장동을 비롯한 온갖 범죄 혐의로 둘러싸인, 뒤범벅이 되어 있는 이재명 전 대선 후보를 대선 직후에 당대표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대선 연장선상이 되도록 했습니다. 게다가 이 권력 이양 직전에 문재인과 이재명을 보호하기 위해 야권은 총단결해서 검수완박법을 밀어붙였습니다. 그 1년 전에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이미 검찰의 수사권을 6대 범죄로 제한을 했는데도 검찰의 손발을 이제 완전히 묶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문재인은 위장탈당에다 쪼개기 국회 등 온갖 편법으로 이 국회를 통과한 이 법률안들을 공포하기 위해서 마지막 국무회의 시간까지 변경하는 뻔뻔함을 보였습니다. 그러니 무슨 협치가 가능했겠습니까? 민주당은 지금 또 입법 폭주를 범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검찰 위주의 인사 논란에도 매서운 평가를 내렸습니다. 솔직히 윤 대통령이 가장 실패한 부분은 바로 이 인사 부분입니다. 대통령 비서들부터 비전문가들의 모습이 너무 많이 보입니다. 솔직한 견해입니다. 게다가 조각은 처음부터 이를 먹었습니다. 그렇게 장관 후보가 없었나 이런 말까지 나왔죠. 사실 주요 요직에 검찰 출신 인사를 너무 많이 기용하다 보니 많은 언론으로부터 윤 대통령의 인재풀이 너무 좁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저는 조금은 이해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알고 있는 사람이, 잘 알고 있는 사람이 검찰 출신 뿐이니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경제는 어떨까요? 결국 승부는 이 경제에서 납니다. 아마도 내년 총선은 이 경제 문제와 전 정권 적폐청산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이것이 좌우할 것입니다. 그런데 경제는 솔직히 좀처럼 나아지지 않습니다. 최근 아주 우울한 소식까지 들렸습니다. 지난해 대만의 1인당 국내 총생산 GDP가 무려 18년 만에 한국을 추월했다는 소식입니다. 대만이 핵심 산업인 반도체에서 초격차 경쟁력을 확보하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물론 파운드리에 제한되어 있습니다. 4월 28일 대만 경제부 통계처 발표 내용이 이렇습니다. 지난해 대만의 1인당 GDP는 32,811달러, 우리 돈으로 약 4,400만 원입니다. 32,811달러로서 한국의 32,237달러보다 많았다. 대만의 1인당 GDP가 한국을 앞선 것은 2004년 이후 처음이다. 대만 통계처는 대만과 한국은 인구 밀도, 경제개발 모델, 산업 구조가 유사하다며 이런 설명까지 친절하게 덧붙였습니다. 대만은 반도체 산업의 우위와 기업들이 능동적인 변화를 통해 최근 10년간 연평균 3.2%씩 성장해서 한국의 연평균 성장률 2.6%를 앞섰다. 이건 사실입니다. 대만은 3.2%, 10년간 평균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2.6%. 차이가 크죠. 결국 양국의 경제 역전은 반도체 등 제조업 분야의 경쟁력 차이에 기인한다는 분석입니다. 대만 통계처에 따르면 대만 GDP에서 제조업 부가가치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 29.1%에서 지난해 34.2%로 5.1%포인트가 늘었습니다. 문자 그대로 제조 강국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한국은 27.8%에서 25.6%로 오히려 2.2%포인트가 줄어들었습니다. 대신에 서비스 산업은 늘어났겠죠. 말하자면 제조업, 그 중에서도 반도체 산업, 그것도 파운드리,
즉 위탁 생산 산업이 대만 경제를 견인하고 한국과의 격차를 만들고 있습니다. 파운드리 기업인 TSMC의 글로벌 점유율은 지난해 말 무려 58.5%에 이릅니다. 한국 삼성전자가 파운드리도 TSMC를 때려잡겠다 이렇게 총력전을 선언을 했지만 그 앞이 환하게 받지는 않습니다. TSMC의 시가총액은 약 4,372억 달러. 이미 2019년 말에 삼성전자를 넘어섰습니다. 문제는 우리와는 달리 코로나 기간 중에도 대만 기업들이 투자는 계속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10년간 대만의 고정 투자 증가율은 연평균 5.7%, 한국 2.8%의 딱 2배 수준입니다. 수출도 늘고 있습니다. 대만 통계처가 밝힌 자료로 지난 10년간 대만의 연평균 수출 증가율은 무려 4.6%, 한국 2.2%는 물론 전 세계 3.0% 증가율보다 높았습니다. 한때 중소기업 전문이라는 대만의 경제가 이제 한국을 능가하고 있는 겁니다. 대만은 지난해 514억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냈습니다. 반면 우리는 대중무역이 막히면서 478억 달러 적자를 냈습니다. 이제 전문가들은 당분간 한국 경제가 대만을 다시 따라잡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반도체 등 핵심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된 데다가 미중 갈등으로 대중 수출이 줄였기 때문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대만은 아주 작지만 강한 중소기업, 중견기업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우리 중소기업들, 중견기업들보다 아주 튼튼한 기업들입니다. 그걸 따라잡지 못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수출은 7개월 연속 감소했습니다. 이 언론은 7개월 연속 역성장했다. 이 역성장이라고 표현합니다. 무역 적자는 14개월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끔찍한 기간입니다. 4월 수출 496억 달러, 그러나 작년 대비 14.2% 감소했습니다. 무역 적자는 벌써 26억 2천만 달러에 이르렀습니다. 모두 반도체 경기 부진이 장기화된 데 가장 큰 이유입니다. 우리 국회가 뒷받침을 하지 않고 미국 조 바이든이 한국 반도체 산업을 꽉 누르고 있고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4월 반도체 수출액은 작년 4월보다 41%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에 큰 기대를 걸었던 겁니다. 최소한 반도체 산업의 숨통은 튀어서 오지 않겠느냐. 그러나 아직 그 대답은 없었습니다. 어쨌든 무역 적자는 다행스럽게도 1월 125억 1천만 달러로 정점을 찍은 뒤에 2월에 52억 7천만 달러, 그리고 3월에는 46억 2천만 달러, 4월에는 27억 2천만 달러를 기록하는 등 점차 감소를 하면서 개선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있습니다. 끊임없는 원화 약세가 그것입니다. 경제신문 보시면 다들 아실 겁니다. 미국 달러화가 강할 때는 한국 원화가 약세를 보이는데 미국 달러화가 약세를 보일 때도 한국 원화는 더 약세를 보인다. 이게 또 하나의 미스터리다.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미국 FOMC에서 이번에 기준금리를 다시 인상할 것이다. 이런 예측이 나오죠. 그 기준금리 인상을 앞두고 원달러 환율이 다시 1340원대로 올라섰습니다. 어제 2일 마감 환율은 1442원 10전입니다. 무역 수지가 14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한 것도 환율 인상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이게 악순환이죠. 그렇지 않아도 미국 연준이 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전망에 달러화는 더욱 강세를 보였습니다. 환율이 오르면 우리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올라서 수출이 늘어나야 합니다. 수출이 늘어난다. 그래서 무역 수지가 개선된다. 다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경제는 이런 상식이 통하지 않을 정도로 지금 총체적 난국에 빠져 있습니다. 고환율이 지속되는데도
무역수지 적자에서 지금 14개월째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고공행진을 계속하는데도 오히려 수출은 줄고 무역수지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전문가들은 지금의 고환율은 원자재와 중간재의 수입 물가를 더 큰 폭으로 끌어올려서 결국 기대만큼 득이 되지 못하는데 그 원인이 있다고 합니다. 중간재 가격이 엄청나게 치솟고 있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거기에다가 에너지 가격과 곡물 가격의 급등도 원인이 됐습니다. 만약에 전기요금을 이제 올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특히 그동안 최대 시장인 중국과의 외교 무역 관계는 지금 최악 수준입니다. 중국 수출은 지난달 26.5% 줄어들어 감소세가 11개월째 이어졌습니다. 반도체 같은 산업 부품 외에도 소비재 직구입마저 크게 줄었습니다. 중국이 중간재만 수입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제 중국 소비자들의 직구입이 줄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대중관계가 앞으로 나아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미중 갈등 속에 우리가 선택할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이 지금 가장 큰 이유입니다. 미중 전쟁에서 지금 가치 전쟁에서 우리가 민주진영이 쓰지 않을 수밖에 없으니 말입니다. 어떻든 수출부터 물가 그리고 재정까지 윤석열 정부 경제 전반에 지금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빨간불이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보니 올해 들어 3월까지 국세가 세금이 그친 것이 1년 전보다 24조 원 덜 그쳤습니다. 1월부터 3월까지 딱 석 달간 그리고 1사분기입니다. 국세 수입은 87조 1천억 원, 1년 전보다 24조 원, 21.6% 줄어든 액수입니다. 경기 부진으로 우선 법인세만 7조 원 가까이 줄었습니다. 경기 부진에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죠. 돈을 못 벌었으니까 세금을 적게 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제 올해 대규모 세수 분권은 거의 불가피해 보입니다. 언론은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은 데다가 기업 실적 부진까지 겹치면서 세수가 크게 줄었다고 썼습니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죠. 그러고 보니 부동산 거래가 감소하면서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중심으로 소득세가 지난해보다 7조 1천억 원 덜 그쳤습니다. 여기에 지난해 4분기 이후 글로벌 경기 둔화와 수출 부진으로 기업들이 영업이익이 줄면서 법인세가 6조 8천억 원, 그러니까 거의 7조 원 감소했습니다. 결국 정부 예상보다 세금이 덜 그치는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아마 추경호 장관 지금 머리가 터질 것 같을 겁니다. 정부는 경기가 소비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여 5, 6월부터는 세수가 회복된다고 기대합니다. 아마 부가세부터 먼저 그치겠죠. 과연 올해 최종 결과는 어떨까요? 그런데 신문에 충격적인 뉴스가 또 실렸습니다. 국가 처부도 끝없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 공공기관의 부채도 1년 새 15% 늘었다는 뉴스입니다. 공공기관의 부채. 이건 역시 결국은 미래 세대가 갚아야 할, 세금을 내서 갚아야 할 부채입니다. 국가 채무와 똑같은 성격입니다.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작년 한전 적자가 24조를 넘으면서 전체 공공기관은 13조 6천억 원 단기 순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정말 어려운 고비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이 고비를 잘 넘느냐 아니냐에 따라 내년 총선의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과연 윤석열 대통령에게 기회는 올까요? 자, 다시 정치 얘기를 하겠습니다. 미국 국빈 방문이 끝나자 한일 셔틀 외교가 현실화됐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이 7일 서울에서 열립니다. 사실 이틀 전부터 그렇게 예상이 됐죠. 기시다 후미오는 7일과 8일 1박 2일 일정으로 서울에 옵니다. 3월 윤 대통령이 일본 도쿄를 방문해 정상회담을 가진 지 딱 1개월 만입니다.
대통령실 브리핑입니다. 이렇습니다. 윤 대통령은 3월 방일 계기에 기시다 총리를 서울에 초청한 바 있고 이번 기시다 총리 방안을 통해 정상 간 셔틀 외교가 본격 가동된다. 일본 외무성도 동시에 윤 대통령 방일 당시 양 정상의 셔틀 외교 재개 합의했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시다 총리 방안은 2011년 10월 노다 요시코의 서울 방문 이후에 12년 만에 이루어지는 일본 총리의 방안입니다. 벌써 그렇게 됐군요. 노다 총리 방안이 벌써 그렇게 까마득한 옛일입니까? 이번 방안에는 부인 유코 여사도 동행한다고 합니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의 의제는 무엇일까요? 윤 대통령과 기시다는 북핵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안보 협력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언론은 반도체 등 산업 분야 협력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예정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언론은 윤석열 정부가 일제시대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해법을 내놓은 것에 대해 기시다가 진전된 호응 조치를 내놓을지 관심사라고 썼습니다. 과연 기시다는 일본 정직의 우익들이 생각과는 달리 진솔한 사과로서 윤 대통령의 입장을 챙겨줄까요? 이번 한일회담 뒤에는 오는 19일부터 21일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가 있습니다. 이 회의에도 윤 대통령은 참석합니다. 어쨌든 이 3월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일 간의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라고 하죠. 이 지소미아 정상화, 그 뒤 양국의 화이트리스트 국가 재지정 절차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미국이 요구하던 한미일 안보 공조도 이제 그러니까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프리카를 순방 중인 이 기시다 후미오는 1일 가나에서 기자들에게 이번 정상회담에 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상 간 깊은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향후 한일 관계의 가속화와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눌 기회가 될 것이다. 어쨌든 우리 국민은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 측의 사죄를 기다립니다. 그러나 일본 쪽 보도를 보면 그게 쉽지 않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언론에 나온 외교 소식통의 말이 이렇습니다. 기시다가 사석에서 사죄 의사를 표할 수 있다. 이런 의향을 내비치고 있지만 집권 자민당의 분위기는 이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기류가 강하다. 기시다로서는 현재 거론되고 있는 중의원 해산대 총선 실시 등 앞으로 정치 일정을 고려를 하면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한국에 성의 있는 조치를 내놓을 만큼 운신의 폭이 그리 크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번 보궐선거에서 대승을 거둬서 운신의 폭이 넓어졌다. 이런 언론 보도도 있었지만 앞으로 중의원을 해산하고 다시 선거를 한다면 그렇게 운신의 폭이 크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만 일본 보수 언론도 기시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을 본받아야 한다며 호응 조치를 언급하는 만큼 기시다 총리가 의외로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기도 합니다. 어쨌든 윤석열 정부는 지금 할 수 있는 승리는 다 보였습니다. 모두 한미일 안보 공조를 위해서입니다. 한마디 더 드리자면 한일 개선이 되면, 한일 관계가 개선이 되면 누구에게 더 이익일까요? 저는 우리에게 더 이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공은 일본이 넘어가 있습니다. 자, 송영길 얘기도 하겠습니다.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피의자가 되어 있는 송영길이 2일 검찰에 갔습니다. 이른바 자진출두입니다. 셀프 출두, 자진출두. 언론은 셀프 출두란 말을 더 많이 썼더군요. 그런데 아무런 상의 없이 출두를 했으니 청사 출입이 거절된 채 결국 규탄 기자회견이라는 걸 열었습니다. 범죄 혐의자가 검찰청을 찾아갔다가 그 문 앞에서 검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연 것입니다. 언론 보도를 보면 송영길이 자진 출두를 두고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황당하다는 반응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송영길은 지금 민주당원이 아니죠. 탈당을 했죠.
송영길은 10시 직전 신문보도로는 9시 59분 서울중앙지검 청사신관 앞으로 들어서서 안내데스크 직원에게 검사님 면담할 수 있을까요? 통화 연결 좀 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명색이 변호사지 않습니까? 검찰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잘 알 텐데,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에는 검사들만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검사와 통화를 시켜달라. 어쨌든 출입이 거절됐습니다. 10여 분 만에 검찰청사에서 나온 송영길은 현관 앞에서 A4 용지 6장짜리 입장문을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출입이 거절될 줄을 미리 알고 이 A4 용지 6장짜리 입장문을 준비를 했던 겁니다. 그는 25분간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정치적 기획 수사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중 별건 수사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별건 수사다. 과연 그렇습니까? 주위 사람을 괴롭히지 말고 저 송영길을 구속해 주기 바란다. 별건 수사는 우리 헌법상에도 인정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불법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다. 결국 정치 탄압이다. 이런 논리입니다. 도대체 범죄에 가담한 자들, 불법 자금을 주고받은 자들을 검찰이 인지를 한 다음에 수사를 하는 것이 어떻게 주위 사람들을 괴롭히는 일이 되는 겁니까? 송영길은 특히 자신의 외곽 조직인 평화와 먹고 사는 문제연구소,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걸 먹사인이라고 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연구소. 이 먹사인을 통한 경선 자금 조달 의혹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계장부를 압수해 갔으니 분석을 해보면 나오겠지만 한 푼도 먹사인의 돈을 쓴 적이 없다. 재미있는 것은 송영길이 밝힌 귀국 8일 만에 자진 출두를 한 이유입니다. 제 발로 들어온 사람을 출국 금지하고 수사도 안 하고 있다. 그게 억울해서 검찰청을 찾아간 겁니까? 솔직히 말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때 도주 우려가 없다. 이걸 미리 증명하기 위해서 찾아간 것이 아니고요. 제가 보기엔 그렇게 보입니다. 어제 민주당 지도부는 송영길이 자진 출두에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당 관계자의 말이 이렇습니다. 이미 탈당까지 한 송 전 대표가 판단한 일인데 우리가 왈가불가할 수는 없다. 그러나 송영길의 이런 행보가 결국 당에 부담을 줄 것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언론에 나온 어느 초선 의원의 말이 이렇습니다. 본인 입장에서 흔쾌하게 밝힐 게 아니면 로우키로 가는 게 맞는다고 본다. 이해되지 않는다. 쉽게 말하면 왜 설치고 있느냐, 죄를 지은 주제에 왜 설치느냐 이 얘기입니다. 국민의힘은 꼼수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원내대표 윤재옥이 원내대책회의에서 어떤 범죄 피의자도 자기 마음대로 수사 일정을 못 정하는데 이는 특권의식의 발로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송영길이 지금 할 일은 위장 탈당 쇼, 꼼수 출두 쇼가 아니라 돈봉투 의원들과 함께 솔직하게 모든 진상을 밝히고 국민 앞에 사죄하는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글쎄 돈봉투에 연관된 국회의원 다 밝히면 민주당이 완전히 무너질 텐데 말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권성동이 페이스북에 쓴 글이 아주 재미있습니다. 공당의 대표까지 지내신 분이 나 한 명으로 퉁치자는 식으로 사법 거래를 시도했어야 되겠나. 권성동도 법조인입니다. 독일 언론인 볼프 슈나이더가 쓴 거짓에 관한 진실이라는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거짓말쟁이는 거짓말이 입증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이때 이런 세 가지 방법이 사용된다. 그는 위장하고 가면을 쓰고 비밀로 하고 비밀에 붙이고 감추고 가리고 숨기고 연막을 치고 덮어서 숨기고 둘러대어 넘긴다. 그 뒤에 한 말이 또 아주 재미있습니다. 거짓말이 갑자기 밝혀지면 변명하고 둘러대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단어가 사용된다. 이때는
곤란한 상황과 언어 유희가 합쳐져서 수많은 표현과 헷갈리는 상황을 만들어낸다. 부인하고 부정하고 대답을 거부하고 시인을 거부하는 것은 기본적인 표현에 불과하다. 제가 말입니다. 요즘 우리 정치인에게서 바로 보는 장면입니다. 정말입니다. 언어 유희들 이제 그만두십시오. 지금까지 전현식이었습니다.